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기술 중 기본 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 두 노트에서 암호 알고리즘 중 가장 핵심이 되는 5가지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살펴볼 5가지 암호 알고리즘에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해시 함수, 맥, 전자 서명입니다. 이 중에 이 노트에서는 대칭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암호 기술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1,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때까지 거슬러서 살펴보면 주로 그때 사용했던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는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정보 보호 목적으로 사용이 되며 이렇게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모든 알고리즘을 지금은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문맥에서 이 암호 알고리즘이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우선 이번 노트에서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살펴보는데, 이 두 알고리즘은 주로 비밀성을 보장할 때 사용이 되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비대칭의 경우에는 두 가지 키를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밀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좁은 의미에서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암호화 복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수학 함수를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이들은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키와 메시지를 받아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겠고, 복호 함수는 키와 암호문을 받아서 평문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키를 이용해 가지고 이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인크립션, 암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 암호문을 이 키를 이용해서 복호하는 것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암호키라고 하면 암호화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암호함수와 복호함수는 이 정확성 요구사항을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정확성 요구사항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다시 복호하면은 원래 암호화했던 평문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얻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암호화 복호 함수는 정확성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여기서는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요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한 키가 다르고 그 맞는 쌍이 사용이 돼야지만 메시지가 올바르게 복호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K, 마이너스 K에서 요 두 개가 서로 맞는 쌍이 됐을 경우에만 이렇게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암호화 함수와 복호 함수는 모두 키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 보안의 핵심은 키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암호화하는 함수와 복호화하는 함수 자체는 비밀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알고리즘, 어떤 절차를 거쳐서 메시지를 암호하고 복호하는지는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만 공개가 안 되어 있냐면 키가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키가 노출되면 알고리즘을 바꿀 필요가 없고 뭐만 바꾸면 되냐면 키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암호 알고리즘이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제한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르크호프스의 원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오픈 디자인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즉 정보보호 기술은 오픈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 동작 원리를 숨겨서 보완을 하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동작 원리를 알더라도 그것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은 키의 비밀성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한적 알고리즘과 키 의존 알고리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한적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는 것이고 키 의존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 자체가 비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 알고리즘은 키 의존 알고리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해독하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알고리즘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A와 B 간에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C와 D 간에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같으면은 서로 간의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유 하나만 놓고 보면은 현대에 사용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때 수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수많은 사용자들마다 다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또 오늘날 이런 알고리즘들은 소프트웨어로 구현되거나 하드웨어로 제작돼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작된 것은 항상 역공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역공학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난독화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 난독화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문제보다는 얘가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이 노출될 경우에는 알고리즘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키 의존 알고리즘은 알고리즘 자체의 비밀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들 간에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됩니다. 뭐만 다르면 되냐면은 A와 B 간에 사용되는 키와 C와 D 간에 사용되는 키가 다르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노출이 되면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키 자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물론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허점이 발견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 문제는 장점으로도 사용이 되고 단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자들은 이런 허점들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겠지만 또 그 순수한 그 사람들은 이런 허점들을 발견해서 알고리즘 개선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더 빠르게 더 강건해지는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허점들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런 키 의존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암호 알고리즘들은 그 알고리즘의 비밀성에 의존하지 않고 키의 비밀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암호 기술에 사용되는 키를 우리는 암호 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호 키가 어떤 과정에서 사용되냐 또는 어떤 알고리즘에 사용이 되냐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소개해 드리면은 암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키를 암호화 키라고 하고 또 복호화 과정에 사용되는 키를 복호화 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용어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 용어인데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암호키는 우리가 그냥 비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비밀키는 암호할 때도 사용이 되고 복호할 때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할 때 사용한 키와 복호할 때 사용된 키가 다릅니다. 따라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사용자가 두 개의 키를 사용하게 되겠는데 하나를 개인 키라 그러고 또 하나를 공개 키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키는 비밀로 유지해야 되지만 공개 키는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으면은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암호화된 메시지는 그것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암호키는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도 다른 용어로 불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제한적인 키들을 단기간 키라 그러고 사용 기간이 제한적이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키를 장기간 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웹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 키를 확립해가지고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키는 단기간 키가 되겠고, 더 많이 사용하는, 단기간 키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세션 키가 되겠습니다. 즉, 브라우저가 이 웹서버하고 통신 세션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같은 키를 계속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션이 끝나고 다시 서버에 접속할 때는 새로운 세션 키를 확립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션 키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유지를 하면 되겠고, 사용하고 나서는 버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키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쓰고 내일도 써야 되겠고, 일주일 후에도 계속 똑같은 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인증서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인증서에는 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키들은 그 인증서가 유효한 1년, 2년 동안 계속 동일한 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장기간 키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에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 비활성 유지된 키들이 공격자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키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들이 초기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됐다가 USB에 저장됐다가 요즘은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유심에 저장하는 등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 관리가 대단히 보안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분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정적 알고리즘인지 확률적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암호 알고리즘은 여전히 좁은 의미에서의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인지 확률적인 알고리즘인지는 알고리즘 수업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정적 알고리즘은 같은 입력이 주어지면 항상 같은 과정을 거쳐서 같은 결과를 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같은 입력이 주어지더라도 다른 계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말로 무작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randomized 알고리즘이나 probabilistic 알고리즘은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그 내부 과정에서 어떤 랜덤한 요소가 작용이 된다. 주사위를 던지는 과정이 포함이 된다. 주사위를 던질 경우에 그 주사위 결과가 뭐가 될지 모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동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계산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알고리즘 시간에 대표적으로 살펴봤던 확률적 알고리즘에 뭐가 있냐면은 퀵소트가 있습니다. 퀵소트는 소트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력에 들어오는 요소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결과적으로 소팅하고 나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퀵소트는 늘 데이터를 정렬해 줘요.
위치가 1, 2, 3, 4가 들어오든 4, 2, 3, 1이 들어오든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4, 2, 3, 1이 똑같은 번호이 들어오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피벗 값을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동작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늘 항상 1, 2, 3, 4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계산 과정보다는 출력 결과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력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보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성적 측면에서 보면 같은 입력에 대해서 매번 다른 출력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EKM 하면 C가 되는데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키가 같고 메시지가 같으면은 항상 C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키가 같고 M이 같더라도 그 할 때마다 암호할 때마다 나오는 C는 달라지는 거예요. C1이 나올 수도 있고 C2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C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사위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것이 나오는 것이 좋은 이유는 만약에 늘 K와 M이 들어갔을 때 결과가 C가 나온다 그러면 이 C와 M 간의 관계가 노출이 됐을 때 다음번에 또다시 C를 보게 되면 이 C에 대응되는 M은 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어떤 C를 봤을 때 이 C가 예전에 M 통해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 이번에 C를 보면 그 C가 M이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매번 바뀌는 것이니까.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암호화하는 과정은 확률적 알고리즘이 되어야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M과 K가 같더라도 나오는 C들은 다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은 얘들을 복호하면은 당연히 다 모두 M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M이 안 나오면은 뭐에 위배가 돼요? 정확성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복호화 알고리즘은 늘 결정적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호 알고리즘은 안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암호화하는 과정은 확률적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에 랜덤 요소를 추가해서 확률적 알고리즘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더라도 안전성이 여전히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무나 쉽게 대충 확률적인 요소를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을 또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신상에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암호화해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이용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키 공유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키 공유를 안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다릅니다. 사용자들은 늘 두 개의 키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이 개인 키고요.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것이 공개 키예요. 그래서 공개 키는 누구나 다 봐도 돼요. 비밀성 유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키는 비밀성이 유지돼야 돼요. 앨리스와 밥이 쓰는 대칭 키는 앨리스와 밥 외에 누구도 얻을 수 없어야 됩니다. 비밀성이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공개키 알고리즘, 비대칭 알고리즘에서는 공개 키들은 누구든지 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개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전달하고 싶으면은 상대방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이것을 복호할 수 있는 사람은 -KA를 알아야 되겠고, -KA를 아는 사람은 앨리스만 알 수 있으니까 이 메시지는 앨리스만 풀 수 있어요. 따라서 비밀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다른 말로 conventional 알고리즘, secret key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비밀키를 사용하니까 secret key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고,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된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conventional, 전통적인 암호 알고리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같습니다. 따라서 암호하는 사람과 그것을 복호하는 사람은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원격에 있는 두 사용자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하게 대칭 키를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유하는지가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 간에도 대칭키를 공유한 다음에 그 주고받는 메시지들, 웹 문서들, 사용자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암호화해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스트림 방식과 블록 암호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트림 암호 방식은 평문의 각 바이트를 하나씩 암호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XOR 연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값과 K를 XOR하면 C가 될 거고, 이 C를 똑같은 K로 XOR하면은 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블록 암호 방식은 평문을 일정한 블록 크기로 나누어 각 블록을 암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런 블록 암호 방식에 사용하는 암호 함수는 수도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n비트 문자열을 또 다른 n비트 문자열로 바꿔주는 함수이다. 암호 함수는 그러니까 블록 크기가 64비트이면 64비트 입력을 받아서 64비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64비트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키를 모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바꿔주는 퍼뮤테이션이다. 퍼뮤테이션은 자리 바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AE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ES는 미국 표준인데, 미국 표준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AES와 SALSA 20과 같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역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역사를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문헌에 가장 오래전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시저 사이퍼입니다. 그래서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의 어떤 만든 어떤 기록물에 보면 이 시저 사이퍼가 등장합니다. 이 시저 사이퍼는 A를 D, B를 E로 그 알파벳 문자를 3칸씩 이동해서 암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꾸는 그런 형태의 암호. 별로 안전한 암호는 아니겠죠. 이런 암호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는 기원전에 등장한 암호인데 이게 16세기에 올 때까지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것일 수 있는데 물론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16세기에 와서는 비즈너리 사이퍼라는 것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비즈너리 사이퍼는 시저 사이퍼 방식을 많이 개선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인 텍스트가 있으면은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경우에는 예전 시저 사이퍼에서는 A가 D로 고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A가 요 키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A가 또 다른 위치에 등장을 하게 되면 다른 키에 의해서 다르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더 해석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이런 비즈너리 사이퍼가 점점 기계화, 기계를 이용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으로 19세기에 가서는 등장했습니다. 이거를 로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이런 그 로터들이 회전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암호하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즈너리 사이퍼가 기계화로 바뀐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로터 머신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사용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된 그 독일군이 사용된 그 암호 알고리즘 기계가 엔니그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니그마 관련한 영화가 있죠. 그래서 요 이미테이션 게임 또 U571이라는 영화들 보면 이 엔니그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원타임 패드라는 엑스월 연산을 이용하는 알고리즘도 등장을 했고, 이 엑스월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 원타임 패드라는 것은 샤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벽한 안전성을 제공한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타임 패드는 키 길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메시지 길이와 같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알고리즘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타임 패드에 사용되는 이 엑스월 연산과 이 방법이 뭔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키 길이를 메시지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한 것이 바로 앞에서 소개하는 스트림 암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암호 방식에서는 키가 있고 이 키를 이용해서 키 스트림 메시지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키 스트림을 만들어서 엑스월에서 암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제 암호 방식이 현대화되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블럭 아머 방식이 등장을 했고 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데스라는 것을 자신의 나라의 표준으로 만들었고 이것들이 이 데스라는 것이 현대 아머 알고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됐고요. 이 모습을 지금까지도 많이 유지해 오고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스가 56비트 키 길이가 56비트였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는 56비트만 되더라도 그러면 56비트가 되면 키의 개수가 2의 56순개예요. 그럼 2의 56순개를 다 해보면 전수 조사해 보면은 복호화가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날 컴퓨팅 파워를 생각해 보면 2의 56순개를 검사해 보는 것이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키 길이가 최소 128비트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었고 2010년도에 와서 AES라고 하는 것을 표준으로 새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들은 합성 암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연산은 뭐냐면은 어떤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 사이퍼도 이런 교체 연산을 쓰고 있죠. 근데 시저 사이퍼는 교체 연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나온 비즈너리 사이퍼도 실제적으로 보면 교체 연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 연산 말고 어떤 연산을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자리 바꿈 연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에 있는 문자 위치를 바꾸는 것을 자리 바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암호 알고리즘들은 이렇게 문자 단위로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 단위로 그 자리 바꿈을 하겠죠. 그리고 비트 단위로 또는 바이트 단위로 교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체 연산 자리 바꿈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번에 동일한 과정, 한 과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라운드라고 하고 보통 여러 라운드로 암호 알고리즘들이 오늘날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여러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스는 1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얘기는 데스는 똑같은 과정을 16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ES는 키에 따라서 라운드 수가 달라지는데 128비트의 경우에는 11라운드, 11번의 라운드를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블럭 암호 방식의 경우에는 항상 고정된 블럭을 입력으로 받아야 됩니다. 블럭 암호 알고리즘들은 64비트를 64비트로, 128비트를 128비트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암호하려는 메시지가 블럭 크기보다 작을 경우, 또 클 경우에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문 크기가 블럭 크기보다 작으면은 채우기라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32비트이면은 또는 40비트다. 내가 암호하려는 게. 근데 블럭 크기가 64비트다. 그러면 24비트를 채우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기가 필요하게 되겠고, 만약 80바이트다. 80비트다. 자꾸 비트와 바이트를 헷갈리는데 64비트가 블럭 크기인데 80비트이면은 이 80비트를 64비트로 나눈 다음에 16비트가 나오면 나머지 얼마예요? 48비트를 채우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문 크기가 블럭 크기보다 크면 평문을 블럭 크기로 나누어 암호해야 되고 마지막 블럭은 채우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평문 크기가 블록 크기보다 클 때, 그때 암호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암호화 모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 모드 중에 가장 단순한 암호화 모드를 우리가 ECB 모드라고 그러고요. ECB 모드는 개별 평문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입니다. 얘와 얘를 암호할 때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키들이 있는데 쭉쭉쭉쭉 평문을 나눈 다음에 마지막의 경우에는 블록 크기보다 작으면은 채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연히 이렇게 블록 크기로 나누었을 때 P1과 P3의 평문 블럭이 같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제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들은 결정 암호 알고리즘들입니다. 따라서 P1을 똑같은 K로 암호하게 되면 결과값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같으면 똑같은 키로 암호하게 되면 C1과 C3가 같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같아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평문을 보면 이 내용이 뭔진 모르지만 C1과 C3가 같으면은 P1과 P3가 같다는 정보는 공격자들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 노출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메시지들을 암호할 때 ECB 모드로 암호하지 않고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모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모드와 관련해서는 8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8번째 노트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주로 비밀성 보장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그래서 이 비밀성을 어디서 사용하냐? 비밀성 보장을 위해서 두 가지 그 예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개 채널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밥과 LS가 원격에 있을 때 두 사용자가 똑같은 키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있으면은 서로 메시지들을 암호화해서 교환해가지고 제3자들은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하고 웹 서버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방법, 또 하나의 응용은 뭐냐면은 기억 장치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 내 PC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그 운영체제에서 데이터들을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옵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 암호화해서 저장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나쁜 공격자들이 내 컴퓨터에, 내 핸드폰에 침입을 하더라도 데이터들이 암호화되어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암호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키의 백업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저장하는데 이거를 K로 암호화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K가 필요한 거예요. K가 없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전문적인 그 복구 업체도 또는 뭐 국정원 같이 포렌식 기능을 갖고 있는 뭔가 그런 그런 기관들도 이 파일의 내용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들은 안전하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증명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점들이 발견되지 않은, 공격하는 방법이 없는, 알려져 있지 않은 알고리즘들입니다. 따라서 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려면 반드시 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만든 악성 소프트웨어가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는 내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서 내 파일들을 암호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랜섬웨어를 공격한 사람들은 돈을 주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키를 줄지는 알 수 없죠. 또 이렇게 암호화된 파일들을 보안업체나 또는 뭐 복구업체에 갖다 줘도 절대 복구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를 했고 그 키가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시스템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얻어낼 수 없다 그러면 절대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메시지들을 암호화했는데 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절대 여러분도 여러분 파일들을 얻어낼 수가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키 백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안전성이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 관리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통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특정한 사용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를 앨리스가 했으면 이 행위는 앨리스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면 앨리스가 했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칭키는 보통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암호하게 되면 이것은 앨리스가 할 수도 있고 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제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암호문을 봤을 때 밥 입장에서 지금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앨리스가 암호한 것으로 우리가 프로토콜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밥 입장에서는 이 암호문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이 행위는 누가 했다고 믿을 수 있냐면 앨리스가 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KAB는 밥과 앨리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AB로 메시지를 암호할 수 있는 건 밥과 앨리스만 할 수 있고 밥이 자기가 안 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건 누가 한 것이에요? 앨리스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에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여기에 랜덤한 값을 주고 앨리스가 랜덤한 값을 암호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뭘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면은 메시지의 최신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요 메시지 MB는 랜덤한 값이고요. 난스라고 보통 하는데 number used just once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사용이 되지 않은 값입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이 오게 되면 밥은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 값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B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용하고 이번에 처음 사용된 값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예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값이 올지 앨리스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보면 밥은 이 메시지는 내가
이 MB를 주고 나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암호문 전체를 앨리스가 했고 이번에 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메시지의 최근성, 최신성까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 사용 용도를 설명드릴 때 소개한 랜섬웨어를 다시 생각해 보면, 현재 안전하다고 알려진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도 키가 없이는 그것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 알고리즘을 범죄에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80년대에는 키 위탁이라는 개념을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키 위탁이란 사용하는 암호 키를 강제로 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것을 강제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호 기술이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성이 없지만 실제 키 위탁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기꺼이 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키를 보유한 기관이 그 키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암호 기술에서는 이와 같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권한을 한 명 또는 한 기관에 주지 않고 N명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을 받은 N명 중 어느 한 명이 하고 싶어 하더라도 할 수 없고, T라는 숫자를 정해서 T명이 협력해야만 해당 권한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법을 임계 기반 비밀 공유 기법이라고 합니다. 간혹 키 위탁을 키 복구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키 위탁은 강제로 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키를 위탁하게 되면 키를 분실했을 때 그 위탁된 기관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키 복구는 보통 키 백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